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 산술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연산자인데요.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연산자들이기 때문이죠. 사용법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두 넘버 타입의 변수 혹은 숫자를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더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연산자를 통해서 뺄 수 있습니다. 한번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보죠. 베리어블 a를 5로 두고 b를 3으로 선언하고 초기화하겠습니다. a 더하기 b와 같은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a 빼기 b와 같은 식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변수와 숫자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숫자와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키보드 8번 키에 있는 별표 모양의 애스터리스크 문자입니다. a 곱하기 b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나누기는 물음표 키에 있는 슬래시 문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a 나누기 b를 하면 5를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66666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 외에 나머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퍼센트 문자를 이용하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a %b를 하면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인 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항 연산자라고 해서 두 개의 p 연산자를 가지는 오퍼레이터인데요. 예를 들어 a 더하기 b에서 p 연산자는 a와 b가 되겠죠. 반면 유너리 오퍼레이터,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표적인데요. 변수 a가 있을 때 마이너스 a와 같은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마이너스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는 a 빼기 b에서의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유너리 오퍼레이터로 사용된 거고요. p 연산자는 a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사용하는데요. 이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수식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도 합니다. 이번에는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해보죠. 제가 lecture09.js 파일에 다음과 같이 a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a 플러스 1, a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에는 lecture09.js 파일을 로드되도록 하였고요. 한번 이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 보시면 a 값 1, 그리고 a 플러스 1인 2가 출력되고 다시 a를 출력했으므로 1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을 다시 하고요.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번에는 1, 2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플러스 a는 a 플러스 1로 동작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로 동작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1이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콘솔.로그 명령이 실행될 때는 a는 a 플러스 1 명령이 먼저 실행이 되고 a 값을 출력했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를 출력했을 때 이미 a의 값은 2이기 때문에 다시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고치고 저장을 한 후 세로 고침해보면 1, 0, 0의 순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변수의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에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a 플러스 플러스로 변경을 하였고요. 저장을 했고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번에는 1, 1, 2 순서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콘솔 로그 a 플러스 플러스라고 쓴 경우에는 콘솔 로그 a라는 명령이 먼저 실행이 되고 a는 a 플러스 1 명령이 그 다음에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에 대해 다뤄봤고요. 수의 연산에 대해서 다뤘으니 자바스크립트의 매스 객체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학적 상수 및 함수들이 매스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워 함수와 스퀘어 루트 함수가 있습니다. 매스.파워 함수를 이용하면 a의 b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의 3승은 8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스.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의 스퀘어 루트를 구하면 4가 나오죠. 특히 활용도가 높은 함수 중 하나는 mass.random 함수인데요. 아무런 인자를 받지 않는 이 함수는 호출 시 0에서 1 사이의 난수를 반환해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랜덤 효과를 프로그램에 가미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매스 객체에는 삼각함수나 자연로그 등의 다양한 기본 수학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스 객체에 대해 이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필요시 매스 객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찾아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와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 산술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연산자인데요.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연산자들이기 때문이죠. 사용법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두 넘버 타입의 변수 혹은 숫자를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더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연산자를 통해서 뺄 수 있습니다. 한번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보죠.
베리어블 a를 5로 두고 b를 3으로 선언하고 초기화하겠습니다. a 더하기 b와 같은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a 빼기 b와 같은 식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변수와 숫자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숫자와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키보드 8번 키에 있는 별표 모양의 에스터리스크 문자입니다. a 곱하기 b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나누기는 물음표 키에 있는 슬래시 문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a 나누기 b를 하면 5를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66666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 외에 나머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퍼센트 문자를 이용하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a 퍼센트 b를 하면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인 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항 연산자라고 해서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가지는 오퍼레이터인데요. 예를 들어 a 더하기 b에서 피연산자는 a와 b가 되겠죠. 반면 유너리 오퍼레이터,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표적인데요. 변수 a가 있을 때 마이너스 a와 같은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마이너스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는 a 빼기 b에서의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유너리 오퍼레이터로 사용된 거고요. 피연산자는 a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사용하는데요. 이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수식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도 합니다. 이번에는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해보죠. 제가 lecture 09.js 파일에 다음과 같이 a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a 플러스 1, a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에는 lecture 09.js 파일이 로드되도록 하였고요. 한번 이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 보시면 a 값 1, 그리고 a 플러스 1인 2가 출력되고 다시 a를 출력했으므로 1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을 다시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번에는 1, 2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플러스 a는 a 플러스 1로 동작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로 동작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1이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콘솔.로그 명령이 실행될 때는 a는 a 플러스 1 명령이 먼저 실행이 되고 a 값을 출력했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를 출력했을 때 이미 a의 값은 2이기 때문에 다시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고치고 저장을 한 후 새로 고침해보면 1, 0, 0의 순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변수의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에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a 플러스 플러스로 변경을 하였고요. 저장을 했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번에는 1, 1, 2 순서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콘솔 로그 a 플러스 플러스라고 쓴 경우에는 콘솔 로그 a라는 명령이 먼저 실행이 되고 a는 a 플러스 1 명령이 그 다음에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에 대해 다뤄봤고요. 수의 연산에 대해서 다뤘으니 자바스크립트의 매스 객체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학적 상수 및 함수들이 매스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워 함수와 스퀘어 루트 함수가 있습니다. 매스.파워 함수를 이용하면 a의 b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의 3승은 8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스.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제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의 스퀘어 루트를 구하면 4가 나오죠. 특히 활용도가 높은 함수 중 하나는 매스.랜덤 함수인데요. 아무런 인자를 받지 않는 이 함수는 호출 시 0에서 1 사이의 난수를 반환해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랜덤 효과를 프로그램에 가미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매스 객체에는 삼각함수나 자연로그 등의 다양한 기본 수학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스 객체에 대해 이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필요시 매스 객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찾아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와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 간략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를 배울 때 보통 네모난 상자, 블랙박스를 놓고 설명을 하죠. 어떠한 입력값에 대해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 블랙박스요. 프로그래밍에서 함수의 개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함수는 어떠한 입력을 받고요. 특정한 기능이나 계산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력이나 결과 없이 함수 안에서 기능만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은 수학에서의 함수와는 약간 다른 점이고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운 명령 중 일부는 함수였는데요. 사실 콘솔.로그는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해당 문자열을 개발자 도구에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이후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function.js 파일에 함수 여러 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펑션 키워드를 적고요. 스페이스를 띄우고 함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입력으로 받을 인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인자가 없는 함수를 만든다면 비워두고요. 인자가 여러 개라면 콤마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인자를 다 적었으면 괄호를 닫고 중괄호 블록 안에 함수에서 실행할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이 코드 안에서 인자들은 변수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결과값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리턴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리턴 구문을 사용하면 함수는 실행을 멈추고 뒤에 있는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함수의 실행은 종료해야 하지만 결과값은 특별히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값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 예제 함수 몇 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 로드를 해둘게요. function.html 파일을 보면 function.js 파일이 로드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function.html 파일을 로드했기 때문에 이 개발자 도구에서 function.js 파일에 만들어둔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return test 함수를 실행해 볼게요.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은 console.log 명령을 우리가 실행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함수 이름을 적고요. 괄호를 열고 인자가 있는 경우에 인자를 적고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으로 명령을 마치면 됩니다. return test 함수의 경우에는 인자가 없으므로 괄호를 바로 열고 닫으면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undefined라고 메시지가 찍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return tes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return 구문을 만나서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바로 함수가 종료되게 됩니다. 리턴하는 결과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undefined라는 구문이 찍힌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print라는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자를 받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안에 문자열로 된 인자를 넣어줬고요. 실행을 해보면 함수가 실행되면서 print function in 그리고 print function out이 출력이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인자로 주었던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ello function이라고요. 그리고 return 구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수의 실행 결과는 undefined로 반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m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sum 함수의 경우에는 인자를 두 개 받는데요. 한번 1과 2를 콤마로 구분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3이라는 결과가 반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sum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variable result에 argument 1과 argument 2를 더한 값을 초기화해두고 그 값을 return 구문을 통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sult 값이 반환되어서 undefined 대신 3이 출력된 것입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에서 자주 실행될 구문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코드의 생성을 막아주고요.
코드의 개발 및 수정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특히 함수는 입력받는 인자, 그리고 그 함수의 동작 방식, 그리고 함수가 반환하는 값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블랙박스처럼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기능을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onsole.log 함수를 호출할 때 개발자 도구에 어떻게 메시지를 출력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이렇게 함수를 잘 만들고 잘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관계 연산자와 로지컬 오퍼레이터, 논리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하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소 비교 연산이 가능한데요. 제가 렉처 10.js 파일에 abcd 변수와 efgh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을 통해서 로드해 두었고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대소 연산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b가 a보다 큰지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a가 b보다 큰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불린 자료형이 기억나시나요? true와 false로 조건에 대한 참, 거짓을 나타낸다고 배웠었는데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의 결과는 불린 타입으로 반환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true와 false로 반환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피연산자는 모두 A, B를 사용해서 나열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B가 A보다 큰지를 알 수도 있고요. A가 B보다 큰지도 알 수 있고요.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대소 연산이 가능하고요. 두 개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는을 2개 쓰시면 두 피연산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A와 A는 같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되고요. A와 B는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리턴되죠. 그리고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느낌표와 는을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A와 B는 같지 않기 때문에 true가 반환이 되고요. A와 A 같은 경우에는 값이 같기 때문에 false가 리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은 넘버 타입뿐 아니라 스트링 자료형에 대해서도 가능한데요. efgh라는 변수를 지금 문자열로 초기화해 두었죠.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두 변수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소연산의 경우에는 사전순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와 마찬가지로 꼭 변수가 아니라 숫자나 문자를 직접 피연산자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결과가 불린 타입으로 반환되는 것을 배웠는데요.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이러한 불린 자료형들을 가지고 다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에는 AND, OR와 NOT이 있는데요. AND는 %, 2개로 나타내는데요. %는 숫자 7과 Shift를 같이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AND 오퍼레이터의 경우 두 피연산자가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false를 반환합니다. true와 true를 쓰면 true가 나오고요. true와 false를 쓰거나 false와 true를 하거나 false와 false를 하게 되면 모두 fals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R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Shift 키와 함께 역슬래시 키를 누르면 나오는 문자입니다. OR 연산자의 경우에는 두 피연산자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다음과 같이 true와 true는 true이고요. true와 false는 역시 true입니다. false와 true는 true이고요.
false와 false인 경우에만 fals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t의 경우에는 느낌표 문자로 사용하고요. 다낭 연산자이므로 피연산자가 하나입니다. 피연산자가 true인 경우 false를, false인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relational operator와 logical operator를 활용하면 아주 다양한 조건들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variable height를 180이라고 하고요. variable age를 20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럼 키가 180 이상 20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키가 180cm 이상이고, 그럼 and를 사용해야 되겠죠? 나이가 20대이기 때문에 20보다 같거나 크고, 다시 나이가 30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렇게 조건을 쓰면 우리가 지금 키와 나이를 변수에 저장해 두었을 때 true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키가 170이라면 조금 전과 같은 조건식을 다시 입력하였을 때 fals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일하게 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을 검사하고 싶다면 age가 8보다 작거나, 이번에는 5할 연산이죠. age가 65보다 같거나 크거나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age를 20으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만약 나이를 70살로 수정한다면 조건에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relational operator와 logical operator를 활용하면 변수에서 값을 읽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검사하고 해당 결과를 불린 형태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괄호와 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계산을 할 때 괄호는 먼저 계산하라고 배우죠. 그리고 곱하기와 나누기를 더하기와 빼기보다 먼저 계산하라고 배웁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을 입력한 경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이 먼저 계산이 되고요. 더하기, 빼기가 나중에 계산이 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variable a는 7 더하기 3 곱하기 2라고 하게 되면 a의 값은 20이 아니고 13입니다. 우린 이미 수학을 배우면서 수식에서 괄호를 통해 연산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에도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괄호를 이용해서
7 더하기 3을 먼저 연산하게 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a의 값은 20이 되죠. 다만 이전 시간에 배웠던 로지컬 오퍼레이터,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식에서 괄호를 사용하는 데는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에도 연산의 우선순위가 있고 괄호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되는 것은 로지컬 오퍼레이터 중 not 연산이고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가 이후에 계산이 되고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AND가 먼저 계산이 되고요. 이후 OR이 계산이 됩니다. 렉처 10-2.js 파일에 임의로 작성해둔 다음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식인데요. 연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고 조건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장 먼저 연산이 되는 것은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not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의 순으로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가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인 비교 연산자 두 개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로지컬 오퍼레이터 중 AND가 먼저 계산이 되고요. 이후 OR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계산을 할 때 괄호는 먼저 계산하라고 배우죠. 그리고 곱하기와 나누기를 더하기와 빼기보다 먼저 계산하라고 배웁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을 입력한 경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이 먼저 계산이 되고요. 더하기, 빼기가 나중에 계산이 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리어블 a는 7 더하기 3 곱하기 2라고 하게 되면 a의 값은 20이 아니고 13입니다. 우린 이미 수학을 배우면서 수식에서 괄호를 통해 연산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에도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괄호를 이용해서 7 더하기 3을 먼저 연산하게 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a의 값은 20이 되죠. 다만 이전 시간에 배웠던 로지컬 오퍼레이터,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식에서 괄호를 사용하는 데는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에도 연산의 우선순위가 있고 괄호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되는 것은 로지컬 오퍼레이터 중 not 연산이고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가 이후에 계산이 되고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AND가 먼저 계산이 되고요. 이후 OR이 계산이 됩니다. 렉처 10-2.js 파일에 임의로 작성해둔 다음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식인데요. 연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고 조건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장 먼저 연산이 되는 것은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not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의 순으로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가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인 비교 연산자 두 개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로지컬 오퍼레이터 중 AND가 먼저 계산이 되고요. 이후 OR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산된 수식의 최종 결과는 true로 반환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렇게 복잡한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워보기 위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표현식을 작성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괄호 안의 표현식은 먼저 계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한번 보시죠. 180cm 이상의 남자와 165cm 이상의 여자에 대해 true를 반환하는 조건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두 개의 식이 있는데요. 사실 두 식은 완전 같은 연산 결과를 갖습니다. AND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OR 연산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에서 괄호의 여부는 사실 식의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드만 보고 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두 번째 식입니다. 이렇게 괄호는 우선순위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산자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숙련된 프로그래머들도 방심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괄호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괄호를 잘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까지 아리스메틱, 릴레이셔널, 로지컬 오퍼레이터와 괄호, 그리고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웠습니다. 에 대해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과 두 문자열을 붙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문자열의 length 프로퍼티,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객체 자료형을 배울 때 객체에 정의된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선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문자열 str을 다음과 같이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 str 문자열의 길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tr.length와 같이 str을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str의 length 속성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hello의 길이가 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객체의 속성에 접근할 때 점뿐만 아니라 대괄호를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tr 변수의 대괄호 안에 문자열 length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문자열을 붙이고 싶은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과 B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두 문자열을 붙인 결과를 하나의 변수로 저장하는 거죠. 한번 hello에 붙일 문자열 world를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 두 문자열을 붙이려면 우선 붙일 문자열 str에 concatenation, conc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명령어를 사용하면 괄호를 열고요. 붙일 문자열인 str2를 넣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두 문자열이 붙어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명령을 변수의 값에 집어넣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str3에 str과 str2를 붙인 문자열을 저장하게 되면 str3의 값은 hello world가 되겠죠. 여러 개의 문자열을 더 붙이고 싶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str concat str2 하고 명령어를 마쳤죠. 그 뒤에 다시 concat 과 같은 식으로 이어서 명령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str과 str2 그리고 느낌표 문자열을 붙여서 hello world 느낌표까지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느낌표를 추가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이 명령어에는 변수뿐 아니라 문자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일 앞에 변수를 적었던 str마저도 우리는 문자열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hello.concat world.concat 느낌표처럼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수에서 읽어온 게 아니고 이 문자열을 그대로 이 명령에 활용한 것이고요. concat 뿐만 아니라 length 속성도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더욱 쉽게 문자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더하기 연산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 배울 때 더하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더하기 오퍼레이터를 문자열에 활용하면 문자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r 더하기 str2를 하게 되면 두 문자열에 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바로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과 숫자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파이는 3.14이다 라는 식으로 더욱 쉽게 문자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더하기 연산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 배울 때 더하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더하기 오퍼레이터를 문자열에 활용하면 문자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r 더하기 str2를 하게 되면 두 문자열에 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바로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과 숫자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파이는 3.14이다 라는 식으로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게 되면 그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 더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반대로 숫자에 문자열을 더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명령어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컨캐트네이션 명령어와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 문자열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문자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앳 명령어가 있는데요. 문자열의 특정 위치에 있는 한 글자에 접근하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변수 스트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초기화해 두고요. 캐릭터 앱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뒤에 점을 붙이고 캐릭터 앱 명령어를 적은 후 이어서 괄호 안에 접근하고 싶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캐릭터 앱에 0을 입력한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자인 A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변수의 길이는 10인데요. 캐릭터 앱 명령을 통해서 9까지는 정상적으로 2가 반환되지만 10부터는 빈 스트링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음수를 입력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빈 문자열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의 특정 위치에 있는 글자에 접근할 때는 캐릭터 앱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쉽게 대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작성하고 접근하고 싶은 위치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문자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캐릭터 앱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빈 스트링이 아니라 undefined가 반환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분 문자열을 구할 수 있는 서브스트링과 서브str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두 괄호 안에 2개의 숫자를 받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tr. substring 2에서 4 와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하면 문자열의 두 번째 위치인 C에서부터 네 번째 위치인 E 전까지, 즉 C에서부터 시작해서 E 전까지의 문자열인 CD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ubstr 명령어의 경우에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두 번째 문자열에서부터 길이 4의 서브스트링을 반환해 줍니다. 즉 2,4를 명령어에 입력하면 C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 4인 서브스트링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두 명령 모두 두 번째 숫자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문자열의 마지막까지를 돌려줍니다. 스트링의 마지막자들 읽을 때는 캐릭터 이렇게 문자열의 특정 위치에 있는 글자에 접근할 때는 캐릭터 앱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쉽게 대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작성하고 접근하고 싶은 위치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문자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캐릭터 앱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빈 스트링이 아니라 undefined가 반환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분 문자열을 구할 수 있는 substring과 substr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두 괄호 안에 2개의 숫자를 받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tr. substring 2에서 4 와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하면 문자열의 두 번째 위치인 C에서부터 네 번째 위치인 E 전까지, 즉 C에서부터 시작해서 E 전까지의 문자열인 CD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ubstr 명령어의 경우에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두 번째 문자열에서부터 길이 4의 서브스트링을 반환해 줍니다. 즉 2,4를 명령어에 입력하면 C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 4인 서브스트링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두 명령 모두 두 번째 숫자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문자열의 마지막까지를 돌려줍니다. 스트링에 서브스트링에 2로 하면 C에서부터 문자열의 제일 마지막까지가 반환되고요. 마찬가지로 substr 명령어의 경우에도 두 번째 문자인 C에서부터 문자열의 마지막까지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숫자가 생략된 경우에는 서브 str과 서브 스트링의 명령의 결과가 같겠죠. 그리고 서브 str의 경우에는 첫 번째 숫자가 음수인 경우 뒤에서부터 부분 문자열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str을 서브 str에 마이너스 7과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D, A, B, C, D, E 라는 식으로 반환이 되게 되는데요.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7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위치에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의 문자열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구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문자열 안에서 주어진 문자열이 존재하는 위치를 찾아서 반환해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index of, last index of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사용하면 문자열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작 위치를 반환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tring index of bc 라는 식으로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1이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BCD 문자에서 BC가 등장하는 곳은 이 첫 번째 위치와 여섯 번째 위치가 되는데요. index of 명령어를 사용하면 1이 반환이 되고 last index of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6이 반환이 됩니다.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첫 번째와 마지막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다음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문자열을 입력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반환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을 통해서 문자열들을 프로그램상에서 다룰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개념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값, 즉 엘리먼트가 연속된 저장 공간인데요. 배열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해두고 인덱스라고 부르는 주소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와 비교해보면 객체는 이름과 이름에 대응되는 값들의 집합이라고 했었는데요. 배열의 경우에는 값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와 달리 이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숫자로 이뤄지는 인덱스가 있는 것 뿐이고요. 객체를 정의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배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배열을 가장 쉽게 정의하는 방법은 대괄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variable array는 대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빈 배열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성 대신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variable array2는 1, 2, 3, 4, 5를 콤마로 구분을 해서요. 다음과 같이 하면 5개의 숫자가 들어간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객체에서 속성에 저장될 값들이 어떤 자료형이든 가능했던 것처럼 배열도 배열 안에 들어가는 엘리먼트에는 어떤 자료형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열이나 객체도 가능합니다. 물론 배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같은 자료형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숫자와 불린 타입과 실수도 한번 넣어보고요. 문자열도 한번 넣어보고 객체 또 하나 넣어보고요. 한번 배열도 넣어서 배열을 만들어 보면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형들이 들어간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길이에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랭스 속성을 이용해 배열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개가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array2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들어가 있고요. 빈 배열의 경우에는 0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 원하는 엘리먼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적은 후 안에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array2에 0을 하면 1이 반환되고요. array2에 3을 하면 4가 반환됩니다. 어딘가 우리가 배웠던 문자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범위를 넘어가는 숫자를 적어서 접근을 하게 되면 undefined가 반환되는 것도 똑같은데요. 실제로 문자열에서나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나 접근 방법에서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문자열은 사실 문자들의 배열, 즉 배열의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열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개념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값, 즉 엘리먼트가 연속된 저장 공간인데요. 배열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해두고 인덱스라고 부르는 주소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와 비교해보면 객체는 이름과 이름에 대응되는 값들의 집합이라고 했었는데요. 배열의 경우에는 값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와 달리 이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숫자로 이뤄지는 인덱스가 있는 것 뿐이고요. 객체를 정의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배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배열을 가장 쉽게 정의하는 방법은 대괄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variable array는 대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빈 배열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성 대신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variable array2는 1, 2, 3, 4, 5를 콤마로 구분을 해서요. 다음과 같이 하면 5개의 숫자가 들어간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객체에서 속성에 저장될 값들이 어떤 자료형이든 가능했던 것처럼 배열도 배열 안에 들어가는 엘리먼트에는 어떤 자료형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열이나 객체도 가능합니다. 물론 배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같은 자료형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숫자와 불린 타입과 실수도 한번 넣어보고요. 문자열도 한번 넣어보고 객체 또 하나 넣어보고요. 한번 배열도 넣어서 배열을 만들어 보면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형들이 들어간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길이에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랭스 속성을 이용해 배열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개가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array2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들어가 있고요. 빈 배열의 경우에는 0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 원하는 엘리먼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적은 후 안에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array2에 0을 하면 1이 반환되고요. array2에 3을 하면 4가 반환됩니다. 어딘가 우리가 배웠던 문자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범위를 넘어가는 숫자를 적어서 접근을 하게 되면 undefined가 반환되는 것도 똑같은데요. 실제로 문자열에서나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나 접근 방법에서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문자열은 사실 문자들의 배열, 즉 배열의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열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